전쟁이구나. 일명 팔바이스 백색 작전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폴란드 공격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독일군은 격렬하게 폴란드의 숨통을 조였고요. 시민들은 공포에 빠졌죠. 독일군이 차지한 거리 곳곳에서는 죄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아주 거대한 작전이 펼쳐지는데요. 모든 유대인을 제거하라!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사냥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잔혹한 인종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나치 독일이 벌인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집단 학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좀 많이 무겁고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꼭 알아야 할 역사니까 함께 좀 떠나면서 우리 조금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939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바꾸는 게 당시 나치 독일의 목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벌인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를 남긴 최악의 전쟁으로 기록됐습니다. 나치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독일 국민이 반유대인 감정을 가지게 하는데요. 반유대 정책이 극단적으로 변해서 인종 청소로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학살이 이뤄진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치 수용소입니다. 자, 이 영상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연합군이 찍은 실제 영상입니다. 아우, 무릎 봐. 너무 앙상해. 네, 그 처참한 실태에 할 말이 없어지죠. 아이고. 어떡해. 마치 우리나라 그 6.25 때 또 보는 것 같다. 무려 80년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죠. 나치 수용소는 삶이 아닌 죽음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곳이었죠. 그냥 흙에다 매장한 거네. 그러니까 사후 처리를 그냥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다면 나치 독일은 왜 이토록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인종 청소라는 이유로 학살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거대한 학살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게 뭐였을까요? 그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네덜란드에 갈 겁니다. 그리고 조금 분위기 바꿔서 조금 더 밝은 얘기부터 시작할 건데요. 네덜란드에 살았던 13살 한 소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암스테르담으로 왔습니다. 네덜란드 한 마을에서 이렇게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그 창가에서 구경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단발머리 그 여자아이 보시죠?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이 사진을 보면 예쁘다. 알 수도 있어요. 이 소녀 이름은 바로 아넬리제 마리.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내의 일기의 주인공 아내입니다. 안내. 아내. 네. 이거 분명히 우리 학교 다닐 때 필독서 아니에요? 그래 맞아 필독서야 맞아.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도 네, 필독서요. 예, 맞아요. 좋네요. 저희도 무조건 읽어야 독후감 되는 써야 거죠. 돼요. 네. 우리. 맞아, 맞아. 안내는 이 일기장을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름이 뭐냐면은 키티였습니다. 키티. 키티에게 쓴 일기는 전 세계 60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됐고요. 2,500만 부 이상이 팔려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1929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내가. 그리고 아버지가 유대인 사업가였어요.
아, 유복한 음식을 네. 하는구나. 그래서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안내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키티, 내 소개를 잊을 뻔했지 뭐야. 난 1929년 6월 12일에 태어났어. 우리 가족은 4살 때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살았는데 유대인이어서 1933년 독일을 떠나 네덜란드로 이주했어. 그런데 2022년 현재의 메르베데 광장에는요, 1942년의 안내가 또다시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의 동상이 있습니다. 아, 있네. 자, 두 손에 들고 있는 그 큰 가방 보이시죠? 가방 2개를 메고 떠나야 했던 13살 안내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내는 왜 또 떠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자,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의 평화를 깨버린 의문의 불청객은 거침없이 안내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손에 문서를 하나 들고 가는 사람은요,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우편 배달부인데, 그럼 이 문서는 과연 뭐였을까요? 이게 뭐야? 이 문서는요, 바로 나치의 유대인 이민국에서 보낸 소환장이었습니다. 노동 수용소에 가게 됐으니 준비물을 챙기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강제 소환을 거부하면 당연히 처벌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덜란드 중립국이라고 아, 했잖아요. 중국이잖아요. 독일이 이미 점령했죠. 야, 난 여기서 또 악랄함이 느껴지는 게 진짜 하나하나 다 찾아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냈지, 근데? 키티, 언니랑 자려고 누웠을 때 언니가 말해줬어. 사실 소환장이 아빠에게 온 것이 아니라 마코트 언니 자신한테 온 거라고 말이야. 언니가 소환되다니 나는 너무 무서워서 울어버렸어. 언니? 언니가 몇 살인데? 언니가 2살인가 3살 이상이었던 걸로 그럼 기억하는데, 15살밖에 안 됐잖아. 아까 사진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했어요. 또래였어요. 다음 날 안내 가족은 바로 도망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집안을 어지럽히면서 단서를 남기는데요. 이 단서는 문서에 적혀 있는 주소였습니다. 그 스위스. 그쵸? 스위스로 떠난 척한 거예요. 오. 스위스 주소를 남겨놓은 거죠. 오. 교란 작전을 한 거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 45분, 안내는 부모님과 함께 집을 나섭니다. 보통 때처럼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는 척 뭐 한 거죠. 근데 13살 어린 소녀가 평소처럼 행동하기가 좀 쉬웠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너무 그렇죠. 떨렸을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쫓기듯이 집을 떠난 안내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지? 이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대중교통 이용이 완전 금지돼 있었습니다. 걸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진짜로? 네. 사실 안내는 바로 여기 이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지금 안내 프랑크의 집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들어갈 때만 해도 안내는 몰랐을 겁니다. 무려 2년이 넘도록 단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을 말이죠. 이렇게 도망가고 숨고 살던 곳을 떠나야 했던 것은 안내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죠. 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거든요. 그렇다면 나치 독일은 도대체 왜 유대인을 탄압하고 괴롭혔던 것일까요? 아휴.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7년 전 1932년 7월 나치당은 독일 최대 정당이 됩니다. 당시 나치당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았었는데요. 나치당을 이끌던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네. 네. 1933년 1월 독일 수상의 자리에 오른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Ich will Ihnen nicht versprechen, dass diese Wiederauferstehung unseres Volkes von selbst kommt.
Wir wollen arbeiten, aber das Volk selbst, es muss mithelfen. In uns selbst allein liegt die Zukunft des deutschen Volkes. Eigene Arbeit, durch eigenen Fleiß, eigene Entschlossenheit, eigenen Trotz, eigene Beharrlichkeit, dann werden wir wieder emporsteigen, genau wie die Väter einst auch Deutschland nicht geschenkt erhielten, sondern selbst entschaffen mussten. 많은 독일인들이 히틀러의 말에 열광했죠. 왜 그렇게 좋아했던 것인가? 그 이유를 알려면 사실 당시 독일의 상황을 좀 이해하고 봐야 할 텐데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자존심에 정말 큰 상처를 입은 그런 상태였죠. 엄청난 액수의 전쟁 배상금도 물어나야 했고 배상금 때문에 독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고요. 세계 대공황이라는 역사상 정말 최대 경제 위기까지 찾아옵니다. 불안해진 국민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요. 사회 갈등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나타난 정치인이 히틀러였던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단이 위기일 때 갈등을 없애고 서로 뭉치게 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게 사실 제일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너무 무서운 방법이기도 한데 그게 바로 히틀러의 전략이었습니다. 독일인의 적, 그게 바로 유대인으로 타겟을. 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유럽에서 사실 이제 금융업이나 대출 업체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았을 때여서 독일 정부나 개인이 여기서 돈을 많이 빌려다가 썼겠죠, 아무래도. 그럼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응. 히틀러는 이자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저격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건 높은 이자를 받는 그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주장을 펼쳐놓은 거죠. 유대인들의 직장 그리고 재산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시민권도 빼앗았습니다. 아이고. 유대인의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강제로 이제 불임 시술까지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예 유대인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끌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반유대인 정책은요,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면서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모든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아까 안내 가족의 은신처 건물 안내가 2년 1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숨어지는 이곳. 거기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바로 앞에 계단이 있거든요. 가파르니까 좀 조심히 올라오시고. 정말 가파르다. 자, 쭉 걸어가 보면요. 저기 앞에 이 책장이 보이시죠? 자, 이 책장이 뭐냐면요. 안내가 숨어있던 공간으로 가는 비밀의 문이었습니다. 아하, 저 오른쪽이 입구구나. 열려 있는구나. 바로 그 뒤에 은신처로 가는 통로가 있었던 거죠. 야. 어머. 바로 이렇게 말이죠. 신기하다. 키티, 입구의 바로 맞은편에 가파른 계단이 있고 왼쪽에 있는 짧은 통로를 지나면 우리 가족의 거실 겸 침실이 있어. 여기가. 맞아요. 그 옆에 있는 좀 작은 방이 언니와 나를 위한 공부방 겸 침실이야. 안내 가족 4식구를 포함해서 모두 8명의 유대인이 함께 이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살던 안내 가족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기요, 그 프린센크라흐트 263번지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들어가면 책장 뒤에 유대인들이 좀 숨어 있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은 비밀 별관으로 들이닥쳤고요. 뒷건물로 이어지는 책장을 밀었을 때 숨죽이며 살고 있는 안내와 비밀 별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행됐고요. 2년 1개월간의 은신 생활은 끝나게 됩니다. 안내 일기는 나치 경찰의 연항되기 3일 전인
1944년 8월 1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쓰이지 못했습니다. 안내가 탄 기차는 5일간 달리고 또 달렸는데요. 이 죽은 기차의 종착역은 바로 그 악명 높은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였습니다. 안은 여기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고요. 엄마 그리고 언니와 함께 아우슈비츠 제2 수용소인 비르크나우 수용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수감자들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1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정말 먹는 거는 진짜 말 것도 없죠. 너무 부실했습니다. 썩은 재료로 만든 묽은 수프, 돛밥을 섞어서 만든 빵 한 조각, 차 한 잔이 한 끼 식사였고요. 이것도 제대로 먹는 날이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수십 수백만 명을 모아서 대량으로 이제 학살하던 나치 독일.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독일 바깥 지역에 있던 그 수용자들을 독일 본토로 불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갑자기 수용자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인 것일까요? 전쟁의 분위기가 뒤집혔기 때문이었죠. 1944년부터 45년 초 독일은 전쟁에서 결국 이제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소 있는 지역을 빼앗길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으로 이용하던 수감자들을 빼앗길까 봐 급하게 본토로 불러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안내로 독일 북부에 있는 수용소 베르겐벨젠 수용소로 이제 결국 가게 됩니다. 이때 엄마와도 헤어지게 되고요. 언니 마고트와 둘만 수용소로 가게 되죠. 안내가 도착하고 불과 6개월 뒤에 찍힌 베르겐벨젠 수용소의 실제 영상입니다. 산 사람들은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때였다면 저도 아마 거기 앉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시신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무덤, 바로 그 자체였죠. 결국 시신 처리에는 불도저까지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와, 너무 끔찍하다. 그럼 안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말을 잇는데 말 크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안내가 베르겐벨젠에서 이제 사망했는데요. 안내는 당시 수용소에서 유행하던 발진 티푸스에 전염돼 사망한 것으로 이제 현재 추정되는데요. 안내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안내는 바로 앞에 다가오는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이 해방됐어요. 안내와 안내 언니 마구트의 추모 부위를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내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이렇게 추모비만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내가 사망했을 무렵 1945년이 되면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최악의 대학살을 저질렀던 나치는 영원할 수 없었는데요. 한때 유럽 전역을 차지했던 나치 독일은 소련과 맞붙게 되면서 패배의 길을 걷게 되고요.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홀로코스트의 참상은 만찬하에 밝혀집니다. 자, 나치 정권의 야만적인 행태를 좀 알고도 외면했거나 몰랐지만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런 독일 국민들 역시 진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연합군은 수용소 근처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모아 수용소로 가게 했습니다. 자, 사람들 표정 보이시죠? 소풍에 온 것처럼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인데 사람 피부로 만든 전등 갓을 비롯해서요. 나치가 저지른 만행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곧 표정은 굳어졌고 아, 몰랐구나.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요. 실신해서 실려 나가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독일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입장으로서 과거가 거론되잖아요. 참혹한 그 과거에 대해서 가이드님의 생각은 또 어떨지. 저희가 정말 지금은 그래도 과거 그런 청산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은데 사과하고 반성하고 왜냐면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사과 안 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후는 이제 정말 상징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상징적인 장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970년 12월인데요.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마르샤버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정상이 폴란드에 간 거는 사실 전쟁 이후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 위령탑 앞에 선 이제 밀리 브란트 총리는요, 갑자기 무릎을 꿇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아무도 총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갑자기 뭐 묵념하고 추모하는 그런 장면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런 총리의 행동은요, 나치가 벌인 전쟁과 학살에 대한 진정한 사죄 그리고 반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하고 홀로코스트에 대한 교육 최대한 활성화하려고 하는 중이죠. 독일에서는 우리가 보통 역사 교육의 거의 80%가 1차하고 2차 대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중학교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 2차 대전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독일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학교에서 그때 이제 좀 자세히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부끄러운 역사마저 배우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다하우스 수용소에서 봤던 좀 이제 어떤 추모 문구가 있었는데 죽은 사람에게는 애도를 표하기 위하여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경고하기 위하여. 예.